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4부,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요. 4부에서는 역대 우리 한국 월드컵 때 성적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관련해서 우리 월드컵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 그리고 또, 카타르, 이제 11월 말에 카타르 월드컵 열리죠. 우리 한국 대표팀의 성적을 한번, 나름대로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던 2002 한일 월드컵 때의 장면들, 정말 대단한 우리 한국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2002 한일 월드컵인데요. 이 한일 월드컵 이 영광에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우리 지난 월드컵에서의 우리 한국 대표팀의 도전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1950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 처음에 본선에 나가게 된 것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입니다. 스위스 월드컵에 나가서 터키한테는 0대7, 헝가리한테는 0대9로 해서 본선 조별리그에서 바로 탈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번번이 이제 계속 본선 진출을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진출한 것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조 감독님이 출전하셨던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태리 하고 같은 조에 있는데 1무 3패로 탈락을 하게 되고요. 요 관련된 또 이야기는 이따가 우리 제가 조 감독님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벨기에, 스페인, 우루과이하고 같은 조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본선 조별리그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물론 본선에 진출했지만 독일하고 볼리비아, 스페인하고 같은 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무 1패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경기 독일과의 경기에서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저희가 이제 2대3까지 따라가는 그런 경기를 했던 그것도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하고 같은 조에 있었는데요. 1무 2패에 좀 저조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중에 감독이 물러나는 그런 또 아픈 경험도 겪었고요. 2002년 뭐 한일 월드컵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저희가 토고, 프랑스, 스위스하고 같은 조에 편성됐는데요. 1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고요. 이 경기에서 이 월드컵에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설자가 오프사이드가 맞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질타를 받죠. 그래서 도중에 해설진에서 물러나는 또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하고 같은 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때 1승 1무 1패로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1대2로 아깝게 지는 바람에 8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 러시아, 한국은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하고 같은 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1무 2패로 당초 예상은 그래도 알제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알제리에게 지는 그런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는 독일, 멕시코, 스웨덴하고 같은 조에 편성이 돼서 참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2대0으로 저희가 독일을 잡는 또 그런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변이죠. 이변인가요? 예. 아무튼 그때는 또 독일이 또 그 워낙 저조한 실력을 보여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올 11월 말에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제 2022 월드컵 본선을 진출을 했고요. 저희는 H조에 편성을 해서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하고 같이 이제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 다 모든 나라가 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아까 제가 조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 감독님이 86년 멕시코 월드컵하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주최했는데 86년 그 멕시코 월드컵은 특히 저희가 아르헨티나하고 같이 어떻습니까? 그 마라도나가 그렇게 잘했습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는 그 본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 라카룸에서 이제 그 상대 선수랑 이렇게 마주칠 그런 그러시죠. 공간이 이렇게 예.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사실 나는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마라도나 선수. 네, 워낙 이 상체가 키는 크지 않은데. 그죠? 두껍고 예. 허벅지가 저희 2배만 하고 그 신가대를 또 종아리까지 차고 뒤에까지. 그러니까 종아리가 진짜 우리 2배만 하고 막 가슴이 제 2배만 하고. 그래서 진짜 곰새끼가 지나가는 줄. 와, 그게 마라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잘 뛰고 있는데 예. 우린 마라도나 마냥 잡아야 된다. 온 11명이. 그래서 제가 그때 수입파를 볼 때인데 이제 김정남 감독님 계실 때인데 근데 지금 같은 룰이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몰수패가 되지 않았을까. 뭐 태클 자체가 너무 높게 들어가고 선배 형들이. 그래서 내가 저거 마라도나 다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뒤에서 같이 뛰면서 호흡을 했는데 역시 마라도나는 마라도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벌써 태클 들어올 걸 알고 몸을 중심을 떠버리니까 공중에서 이제 넘어지니까 충격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딛는 발이 만약에 잔디구장에 밟혔다면은 많은 큰 부상을 당했었는데 뒤에서 볼 때마다 아찔아찔하더라고.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마라도나가 어시스트하고 그래갖고 어저께 그냥 3대1로 졌는데 굉장히 그 게임을 뛰면서 역시 마라도나가 그래도 역시 그때 워낙 좋은 플레이를 했고 또 아르헨티나가 또 우승을 했고 굉장히 첫 게임인데 제 축구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그 외신에서는 그 경기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태권도 축구를 했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경기에 나서기 전에 한국팀이 그 작전을 그렇게 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건 전혀 않은데 워낙 그때 뭐 다혈질인 그런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벌써 치는 방향 자체가 역동작으로 치기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그냥 미리 태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이 좀 오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역시 그 보는 눈이나 이런 거를 그 권투로만 하면 벌써 들어올 줄 알고 그걸 그냥 벌써 태세를 벌써 중심에 딱 잡아놓고니까 그 많은 경기를 통해서 큰 부상 없이 결승전까지 치렀다는 게 굉장히.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첫 게임에 그렇게 다쳤다면 그 좋은 경기나 그 세계 축구 팬들한테 그런 구경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남미 선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선수도 좀 이렇게 남미 이게 특유의 어떤 다혈질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좀 전혀 그런 표현 그런 안 게 하더라고요. 없었습니까? 예. 전혀 무슨 큰 반응도 안 하고 주심한테나 좀 제스처 취하고. 그래갖고 좀 웃긴 얘기가 그 다음날 이제는 김정남 감독이 아침 먹고 미팅을 이제는 게임 왜 졌냐, 왜 3골을 먹냐 해갖고 뭐 다 형들한테 이제 한 번씩 물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니까 제가 또 수입하러 뛰었으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가 3골을 먹고 그래서 내가 감독님 저 마라도나한테 골 안 먹었으면 잘한 거 아니니까 막 이 자식이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날 마라도나가 골을 안 넣었어. 안 넣었죠. 그렇죠. 아니 누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다 패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매우 영리한 선수였는데. 당연하죠. 예. 할 때와 안 할 때와 구분 자체가 굉장히 판단이 빠르죠. 그
저기 뭐 1990년이죠.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성적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36년 만에 월드컵을 그쵸. 나가는 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다고 없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90년 월드컵은 4년 후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국제 축구 경험을 많이 축구협회에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맨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연습 게임 뛰고 친선 경기 뛰고 그러니까 그냥 국제적인 그런 그 흐름을 잘 몰랐었죠. 맞아요. 특히 지도자들 분들이 그렇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때 국제 축구의 흐름이 압박 축구였는데 그 압박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없어. 우리 지도자분들 그때 그렇죠. 이해도 부족했다고 토탈 그러는데. 사카 그다음에 뭐 제로토 그다음에 호백에 대한 그런 게 좀 지도자분들이라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뭐 지나간 일이죠. 좀 주먹구구식의 그런 선수 구성도 했었고 또 예기치 않은 하루아침에 선수 구성이 바뀌고 준비했던 거를 해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이태리 갈 때도 지금은 뭐 미리 거의 뭐 한 달 전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고 거의 뭐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그 정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장시간의 비행기를 하루 종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실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국제적인 그런 흐름에 조금 좀 둔했다 둔감했다. 선수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개인 기량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더뎠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월드컵을 유치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만약 그 2002 월드컵 위치에서 파견단으로 유럽을 그 프랑스 월드컵 우승한 팀을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프랑스가 우승하기까지는 200명의 지원단이 대표팀에 다 몰입돼 있어갖고 우승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는 근데 이혜태 기술위원장이며 유선영 기술위원장님인데 그때도 이제 뭐 12세, 18세, 16세 뭐 이런 14세를 그때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 정착을 시킨 거죠. 그때 유소년 대표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한 게 지금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나타났고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그 한 10여 년 후 정도면은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소년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이 방송 지금 녹화하는 날이 이제 9월 28일인데요. 바로 어제 9월 27일 카메룬하고 평가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홍 회장님 혹시 카메룬 경기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네. 예.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죠? 홍 회장님? 네. 왜냐하면 저는 손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발로 차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아까 보셨다시피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하고 이제 같은 쪽에 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성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뭐 조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슬럼프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축구가. 팀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저 일본 시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저조한 상태의 슬럼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복싱도 마찬가지죠. 선수가 이런 사이클이 있게 되겠죠. 그건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는 일단 그 선생님하고 선수하고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요. 감독과 선수가. 예. 아니 뭐 축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싱은 또 특히 그래요. 개인적인 1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내가 뭐 챔피언도 되고 이래갖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선생님 말에 무게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축구나 배구나 이런 단체 운동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갈아주니까 그 신선한 맛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분한테서 그냥 계속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권투 시합은 단체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4강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너무 잘해줬다고.
누구? 그 측면에 있는 송종국 선수. 아, 송정구 선수. 그래서 올해 카타르에서 열리는 게임도 이 세 게임을 우리 양쪽 측면 수비들이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1승이냐, 1승 1무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들이 얼마큼 잘 버텨주면은 승산이 있고 그 측면 수비들이 이제 누가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선수들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16강 들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대 팀의 측면 공격이 강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스피드면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그 개인 돌파가 그 월드컵에 나오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가나, 우루과이 같은 예. 경우에는 측면에서 사실 뚫리면은 가운데서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측면을 막아줘야 가운데 선수들이 버티는데 측면이 뚫리거나 그러면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앞에서 한 골 싸움이 되려면은 양쪽 측면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해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뭐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가 물론 뭐 그 강국이라 하더라도 저는 승부가 뭐 한두 골로 이렇게 갈려진다고 보거든요. 뭐 세 골, 네 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거는 우리도 얼만큼 또 골을 넣을 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비를 상대의 공격을 또 어느 정도로 잘 막아내느냐 그런 것도 좀 하는데 그 조강원님 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국가 그 가능성 있는 국가는 어디로 보십니까? 제일 쉬운 상대. 가나도 굉장히 강팀만이에요. 강팀이죠. 근데 이제 그 월드컵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서 굉장히 그 승패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예. 유럽에서 하느냐, 남미에서 하느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지방에서 하니까 그런 어드밴티지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루과이는 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 예. 그러면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사 이제 포르투갈에게는 지더라도 가나를 잡고 그렇죠. 예. 우루과이와는 적어도 비기면 그렇죠. 예. 혹시나 이 서로 혼전이 되는 가운데서 예. 조 2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가나를 잡고. 근데 우루과이한테 어떤 그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은 사실 16강 하기는 조금 어려울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팀한테 포커스 맞추는 벤투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포르투갈한테는 좀 분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슈팅 거리가 짧아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어느 적정선에서 상대방하고 체력은 우리들랑 마찬가지로 포르투갈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 체력 싸움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 보면은 굉장히 그 개인 돌파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의 그 페인팅이나 한 번의 드리블 갖고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슈팅 거리를 조금 멀리 주는 게 우리 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람이죠. 근데 그렇다 보면 체력적인 거를 어떻게 운동장에서 쏟아붓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카타르면 덥잖아요. 더운데 그렇죠. 일단 11월 달이어서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도움을 씌울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엄청난 이 실내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사막에다가. 그래서 에어컨도 나오고. 그 우리 김득구 선수 죽은 것도 그 야외에서 시합해 갖고 죽었죠. 그렇죠. 예, 예, 그거 그렇습니다. 굉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라스베가스인데. 예. 그것도 낮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관원님 그 요즘에 소위 축구에서 뭐 빌드업 그렇게 하잖아요. 그 빌드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근데 이제는 이게 빌드업 자체가 저도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빌드업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를 어느 팀을 보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전방 압박이 강한 팀한테 빌드업에다가 뺏기면 바로 골 찬스를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그냥 벤투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빌드업 자체를 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봐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난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이 패스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조금 전문가 입장으로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 패스가 느리다는 거 하는 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타이밍 자체가 이게 좀
패스를 줄일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는 그 패스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저기에 했다면 또 이 방향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그 양쪽 측면 수비들이 많이 패스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그 측면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공을 잡아 돌려야 되는데 백패스나 횡패스가 많이 돌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조금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빌드업하는 과정 자체를 어느 선에서부터 할 건가를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빠른 패스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그 우리 현 지금 대표팀의 한 이제 단점이라고 네, 볼 수가. 근데 그런 단점은 어떻게 단기간에 또 이렇게 그걸 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저희가 좀 불안한 거는 아무래도 그 합숙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불리해지고겠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합숙 문화가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갖고 조금 좀 빠른 소집을 해서 좀 했으면 더 좋겠지만 또 피파 룰이 또 있기 있고, 때문에, 예, 그렇죠. 때문에 그런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우리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어떻게 진출하실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예. 예. 가장 손쉬운 상대는 어디로? 아, 이거 셋 다 정말 강팀들이라 네. 어떻게 조편성을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팀이 가장 뭐 만만한 상대라고 얘기하기가 좀 겁나는 게 그 예. 지난 그 저기 월드컵 때도 알제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도 예, 알제리가 예. 가장 만만한 상대라고 이렇게 했다가 예. 알제리한테 크게 좀 이게 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상대 팀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도 그때 몇 대 몇으로죠? 제가 그때 현장에 3대 1이었나? 그더 했을 것 같은데. 4대 1이었나? 그때 형편없이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전 뭐 축구 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저 걱정 없이 이길 거다 한 건 다 졌고 독일 팀을 상대로 이거 뭐 하나만 진다고 또 그런 건 이기고.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히딩크 감독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거 꼰토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딱 서로들 치고받고 하다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바로 느껴요. 언제? 클린치 했을 때. 아. 홀딩이 됐을 때. 그래서 이 힘을 이런 느낌. 예, 벌써 탕 튀겨나가. 근데 내가 튕겨나가면 힘들다. 요건 만만치 않은 상대고 만만한 애들이 튕겨나가거든요. 근데 난 이 히딩크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4강에 올랐을 때 악착같이 달려붙는 그렇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난 못 봐. 예,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끝까지 덤비는 그런 체력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 보니까 그 서로 몸싸움 하는 거를 시키더라고. 히딩크 감독이. 그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는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와서 한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기술은 문제. 체력. 기술은 문제는 되는데 체력이 체력이 워낙 부족하다. 오겠다, 그래갖고 뭐 서킷 트레이닝하고 그때 많은 고생들 했었죠.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어떤 유교 훈련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야죠 그래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경기장의 잔디 상태랑 적합한 데서 비슷한 데서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축구는 사실 이 잔디 결에 따라서 이 높낮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패스 속도나 예. 여러 가지 그 방향 턴이나 이런 게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잔디가 몇 밀리냐, 잔디가 어떤 잔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잔디 적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이기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들에도 어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그 정말 후회 없는 또 승부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2002 한일 월드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재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서라도 그 다음 월드컵에서라도 저희가 2002 한일 월드컵 신화 4강 신화를 재현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한번 우리 온 국민을 이렇게 단결시키는 일이 될 텐데 우리 한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신화 재현을 위해서 정부가 혹시 할 수 있는 예. 뭐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국제체육과장을 네. 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일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그 정보 관계자들이랑 정말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청취를 하고 그 풀 수 있는 당장 풀 수 있는 건 당장 풀어주고 말 그대로 아주 긴밀하게 정부랑 이 체육계랑 상시적으로 이렇게 소통 채널이 있었죠.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후배들이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축구 관계자들이랑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학교 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육부랑 문체부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보통 이게 부처 간 협력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일처럼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보고 우리 이 학생들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죠. 혹시 그 조관장님 축구인으로서 혹시 정부에 대한 또 지원책 좀 바라는 사항이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축구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기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게임 위주로 연습 게임만 많이 잡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방과 후에 너무 많은 그런 걸 시간을 잡다 보니까는 우리 선수들이 제2의 손흥민, 제2의 박지성이 나오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갖고 정말 축구 선수의 재질 있는 선수는 축구 선수의 시간을 많이 좀 문체부에서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게임 위주의 몸 상태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볼 출입핑 안 되고 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 슈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랑 하루 종일 킥을 하고 슈팅을 한 선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흥민 말고는 그렇게 운동하는 후배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해줬으면 그런 부탁이죠. 우리 홍성 회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체육인으로서 네. 정부랑 아니면 국민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체육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5대 강국이라 그러고 경제 강국이라 그러는데 이 운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시합을 보면은 야구도 그렇고 일본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정말 경제가 제대로 잡힌 나라는 관중들이 꽉꽉 찹니다. 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칠에만 이렇게 선진국이고 이러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스포츠를 딱 보면은 그 나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디나 그 사람들이 이 TV가 없습니까? 페이퍼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나 경기하는 현장은 꽉꽉 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아까 우리 조 감독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야 우리나라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고 차범근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인구 밀도가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것도 학교 운동도 체육 시간도 없어지고 그래갖고 그 짧은 시간에 선수가 운동 열심히 해갖고 스타덤을 밟을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의 이 뼈가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뼈라고 생각해요. 아주 정말 몸이 좋아요, 우리가. 그런 유리한 점도 우리가 더 이상 발굴해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우니까 이 체육을 통해서라도 꼭 축구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의 체육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그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체육 선생이 넌 축구하면 되겠다.
넌 배구 하면 좋겠는데, 야, 너는 그 복싱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나라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또 모시기 어려운 또 스포츠 레전드 두 분, 그리고 또 한민호 국장님 같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결론을 얘기를 하면 체육의 발전이 단순한 그냥 뭐 체육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국민성을 또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또 그 어떤 국민이 일단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체력에서 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하나의 그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의 체육 진흥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의 또 승전보 기대하고요. 16강, 8강까지 가는 또 그런 좋은 결과를 같이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4부에 걸쳐서 했던 그 카타르 월드컵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아.